나는 35년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딸 전세금도 손주 용돈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곧 오른다는 그 한마디 퇴직금 전부 넣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공사판엔 사람도 없고 전화번호는 사라지고 그 친구 35년 우정이라 믿었던 사람까지 연락이 끊겼습니다. 형님, 이거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니까 내 얼굴 걸고 책임질게요. 2억이 사라졌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3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정만수가 마지막 출근길에 오르는 아침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낡은 사원증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회사 건물 앞에 서자 젊은 시절 꿈과 포부를 안고 첫 출근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느새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구부정해져 있었죠. 퇴직식장에서 동료들이 건네는 꽃다발을 받으며 만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후배들의 인사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퇴직금 통장을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억이라는 숫자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죠. 많은 듯 하면서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면 부족해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는 동네 곳곳이 변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고층 아파트들, 재개발 현장의 붉은 펜스들, 그리고 곳곳에 붙은 부동산 전단지들이 눈에 띄었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또 1억이나 올랐다니까? 우리도 이사 가야겠어. 그 말을 들은 만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 박영자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봐요. 영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35년간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는 동안 집안을 지키며 자식들을 키워낸 영자였죠. 절약이 몸에 밴 그녀는 오늘도 마터 전단지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어요.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어. 만수의 솔직한 고백에 영자는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 위해서 정말 고생했잖아요. 이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요.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남편이 퇴직하면 수입이 끊긴다는 현실적인 불안감 때문이었죠. 저녁 무렵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퇴직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 걱정 말고 두 분이서 여행도 다니세요. 결혼 3년 차인 수진은 최근 임신 소식을 전하며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하게 지내시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집 전세 만료가 내년인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에요. 전세금을 2억이나 더 내라고 하네요. 남편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혹시 아빠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의 말에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현실의 무게를 느꼈거든요. 수진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뭐든 해결해 줄게. 내 딸이 고생하게 둘 순 없지. 만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퇴직금 2억으로는 자신들의 노후도 불안한데 딸까지 도와야 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영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별거 아니야. 그냥 안부 인사했어. 만수는 아내에게 딸의 어려운 상황을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영자가 걱정할까 봐서였죠. 다음 날 오후 동네 공원을 산책하던 만수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김동혁과 마주쳤습니다. 동혁은 번듯한 수입차에서 내려 만수에게 다가왔어요.
만수야. 오랜만이네 퇴직했다면서? 동혁의 차림새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명품 시계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요즘 어떻게 지내? 만수가 물어보자 동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야 뭐 부동산 쪽이라면서 그럭저럭 살고 있어. 형님, 솔직히 말해서 요즘 세상에 월급쟁이만 하고 살면 안 되더라고. 나도 퇴직하고 나서 알았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말이야. 동혁은 자신의 성공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강남 신축 분양권 하나 잡았는데 6개월 만에 5천만 원 남겼어. 올해는 더 대박이 났지. 판교 쪽 분양권으로 1억 2천 벌었거든. 동혁의 말에 만수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형님, 이런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우리 나이에 월급만 믿고 살기엔 세상이 너무 빨라졌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고작 연 3%도 안 되잖아. 그럼 실질적으론 돈이 줄어드는 거나 다름없지. 동혁의 말이 만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만수가 주저하자 동혁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형님, 그래서 친구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믿을 만한 업체도 소개해주고 말이야. 요즘 또 강남 옆에 대박 분양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 동혁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형님, 내 얼굴 걸고 말하는데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후회할걸? 우리 같은 나이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퇴직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만 떨어져. 딸 수진이도 이제 애기 낳을 텐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뭔가 해줘야 하는 거 아냐? 만수는 동혁의 마지막 말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진이의 전세 문제, 곧 태어날 손자 걱정까지 겹치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런데 혹시 손해보면 어떡하지? 형님, 내가 언제 형님한테 거짓말했어? 35년 우정인데. 내가 형님 해치리라겠어? 일단 자료부터 보여줄게. 내일 시간 있으면 나와봐.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거실 한편에 걸린 가족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영자와의 결혼 사진, 수진이 어릴 적 찍은 가족 사진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뿌듯하면서도 이제 더 큰 책임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영자가 물었어요. 오늘 동혁이 만났다면서요? 뭐라고 하던가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별로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 그냥 요즘 어떻게 사나 그런 얘기만 했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혁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만수는 뒤척였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워하던 목소리, 동혁의 성공담, 그리고 곧 태어날 손자를 위해 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평생 안전한 길만 걸어온 만수에게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회를 잡아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안전하게 살아야 할까? 천장을 바라보며 만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동혁은 일부러 만수를 불러내 동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분양 브로셔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형님, 이건 봐. 강남 바로 옆 위치야.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 동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강남 옆에 신규 분양권 잡으면 무조건 올라. 3개월만 버티면 프리미엄만 몇 천이야. 동혁은 브로셔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여기 봐. 주변 시세가 벌써 평당 3천만 원인데 분양가는 2천만 원이야. 이게 말이 되나? 분양받자마자 이미 1천만 원 이익이지. 만수는 브로셔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조감도와 멋진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확실한 거야? 혹시 손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만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동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부동산은 정보 싸움이야. 나는 이 바닥에서 몇 년째 일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몇 번이나 오겠어? 더군다나 정부에서 공급 규제하니까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어. 동혁은 잠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분양대행 팀장이 있거든.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커피숍 한편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혁이 전화를 받더니 네, 팀장님 지금 고객분과 상담 중입니다. 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동혁은 만수를 보며 말했어요. 형님, 마침 팀장이 근처에 있대. 잠깐 만나볼까?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면 확신이 설 거야. 30분 후 분양대행 팀장이 커피숍에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만수 고객님, 김 팀장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객님, 이번 분양은 정말 특별합니다. 20년 부동산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입지에 이런 가격은 처음 봐요. 팀장의 화려한 말솜씨가 시작됐습니다. 강남 접근성 학군, 교통 모든 게 완벽해요. 게다가 건설사도 대형 브랜드라 믿을 수 있고요. 만수는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3개월 만에 프리미엄이 붙나요? 만수의 질문에 팀장은 자신 있게 답했어요. 고객님, 제가 지금까지 중개한 분양권 중에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특히 이 정도 입지는 분양 즉시 웃돈 받고 거래되는 게 당연하죠. 더군다나 요즘 정부 정책 보세요. 공급 물량 줄이고 있잖아요. 그럼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팀장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고객님 같은 분이야말로 이런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는데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동혁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팀장님 말씀이 맞아. 나도 작년에 이분 통해서 대박 났잖아. 내 얼굴 걸고 책임질게. 두 사람의 말에 만수는 완전히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수진이의 전세 문제, 곧 태어날 손자를 위한 돈까지 생각하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만수가 물어보자 팀장이 답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중도금으로 나눠서 내시면 되고요. 그런데 고객님, 이 물건은 정말 한정적이에요. 오늘 놓치면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퇴직금 2억 중에 1억 5천을 투자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동혁의 성공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팀장은 기뻐하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는 간단해요. 일단 계약금 1천만 원만 내시고 나머지는 일주일 안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평생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과연 잘한 결정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동혁과 팀장의 확신에 찬 말들이 불안감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동혁이랑 커피나 마셨지. 만수는 아직 투자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만수는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어요. 여보, 요즘 부동산 얘기 많이 들리지? 집값이 계속 오른다더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마트에서도 다들 그런 얘기예요. 집 없으면 큰일 난다고 만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아파트 하나 사두면 어떨까? 나중에 수진이 애 키우기도 좋고 말이야.
영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사요? 퇴직금 있잖아. 그리고 요즘 다들 이렇게 불린다더라고. 은행에만 넣어두면 돈 가치가 떨어진다잖아. 영자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평생 안전하게만 살아왔는데. 한 번만 해보자. 동혁이도 이걸로 대박 났다더라고. 실패하면 내가 책임질게. 결국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지만 정말 조심해요. 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팀장의 설명이 맞다면 3개월 후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퇴직금, 잔액이 깔끔히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첫 계약서 사인을 한 지 일주일 후 만수는 분양대행 팀장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님, 현장 구경 한번 가보시죠. 직접 보시면 더욱 확신이 서실 거예요. 팀장의 제안에 만수는 기꺼이 응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토요일 오전 만수는 팀장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입구에서 팀장은 안전모를 씌워주며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고객님, 여기가 바로 미래의 프리미엄 단지입니다. 보세요. 벌써 기초 공사가 이렇게 진행됐어요. 와, 정말 크네요. 만수는 넓은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서 있고 곳곳에 공사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곧 기둥 올라갑니다. 예정보다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입주도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팀장의 설명에 만수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둘러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공사장에 기계는 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인부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레인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쉬는 날인가 보네요. 만수가 물어보자 팀장은 태연하게 답했어요. 맞습니다. 요즘 안전 규정이 까다로워서 주말에는 공사를 안 해요. 평일에 오시면 엄청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텐데 팀장의 설명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사정을 잘 모르는 만수로서는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현장을 둘러본 후 팀장은 만수를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고객님, 그런데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옆 블록도 분양 나온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지금 추가로 계약하시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팀장의 제안에 만수는 고민했지만 일단 거절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투자가 성공하면 그때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저녁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기가 점점 크고 있어요. 태동도 느껴져서 정말 신기해요. 우리 수진이 몸조리 잘해. 곧 할아버지가 좋은 소식 전해줄 수 있을 거야. 만수의 말에 수진이 궁금해했어요. 무슨 좋은 소식이요? 아빠가 투자를 좀 했거든. 잘 되면 너희 전세 문제도 해결해주고 아기용품도 다 사줄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아빠 대단해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수진의 걱정스러운 당부에 만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신중하게 결정한 거야. 믿을 만한 사람들이 보장해줬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흐뭇한 마음으로 미래를 그려봤어요. 며칠 후 만수는 혼자서 다시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평일이니까 바쁘게 공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지난번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인부들은
보이지 않았고 크레인도 멈춰 있었습니다. 현장 경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공사는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하나요? 경비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몇 달째 이 상태인데. 건설사에서 작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던데요. 경비원의 말에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급하게 동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혁아, 공사 현장에 가봤는데 공사가 안 되고 있더라. 괜찮은 거 맞지? 동혁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있었어요. 형님, 건설업계가 원래 그래. 자금 조달하느라 공사가 좀 늦어질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데 경비원이 자금 문제 있다고 하던데 만수의 추궁에 동혁은 조금 짜증스러운 투로 답했습니다. 형님, 그런 소문은 항상 있어. 경쟁업체에서 일부러 퍼뜨리는 거야. 팀장님한테도 확인해 봤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만수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건설사 이름을 쳐보니 몇 개의 기사가 나왔는데 사이사이에 자금난 관련 루머들도 보였어요.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더 자세히 검색해 보니 같은 업체 관련 피해자 카페까지 발견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만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분양대행 팀장한테 속았다. 공사가 중단됐다는 글들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컴퓨터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설마 내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동혁의 확신에 찬 말들과 팀장의 전문적인 설명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어. 좀 더 지켜봐야겠어.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만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영자가 옆에서 잠든 숨소리가 들렸지만 만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평생 안전하게만 살아온 내가 갑자기 투자를 한다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곧 프리미엄 붙는다 붙겠지 붙어야지 하지만 인터넷에서 본 피해자들의 글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눈을 꼭 감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퇴직금 통장의 잔액이 거의 바닥난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걱정이 현실이 된다면 만수는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지만 만수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공사 현장을 다시 찾아갔지만 여전히 달라진 게 없었어요. 오히려 현장 주변에 풀이 자라고 있었고 크레인은 녹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3개월이면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했는데. 급한 마음에 동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혁아, 공사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어? 벌써 3개월이 넘었잖아. 동혁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어요. 형님, 요즘 건설업계 상황이 안 좋아서 좀 더 기다려봐. 곧 시작할 거야. 좀 더 기다리라고? 나 퇴직금 다 넣은 거 알잖아. 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혁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형님, 부도, 소문은 루머야. 내가 팀장한테 확인해 봤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더라고. 조금만 더 참아봐. 하지만 만수는 더 이상 동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인터넷 피해자 카페에서 계속 새로운 피해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같은 업체 분양권 산 사람들 다 연락 안 된다. 팀장 전화번호도 바뀌었다는 글들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분양대행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고객님이 걸신 전화번호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정말로 사기인 건가?
다시 동혁에게 전화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계속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형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앉아있던 만수는 피해자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으로 글을 올렸어요. 저도 같은 업체에 당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분양대행 팀장 김모 씨, 브로커 김동혁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저씨도 당하셨네요. 김동혁 그 사람 완전 사기꾼이에요. 저도 같은 팀장한테 당했어요. 연락 두절됐죠? 형님, 우리 오프라인 모임 나오세요. 함께 대응해야 해요. 댓글들을 읽으며 만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가 평소와 다른 만수의 모습을 눈치챘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걱정하지 마. 만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영자의 예리한 눈길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말없이 있는 거 처음 봐요. 그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배가 많이 나왔어요. 다음 달이면 성별도 알 수 있대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에 만수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 몸조리 잘하고 있지? 아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투자는 어떻게 됐어요? 전세자금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거든요. 수진의 질문에 만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 그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머리를 감쌌어요.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퇴직금 2억이 모두 날아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특히 손자가 태어나는 이 시점에 말이에요. 며칠 후 만수는 용기를 내어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커피숍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만수와 비슷한 연령대였어요. 60대 부부, 혼자 온 할머니, 은퇴한 교사 모두가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후자금 3억을 날렸어요. 남편은 충격받아서 병원에 입원했고요. 한 아주머니의 증언에 만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는 전 재산 5억을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모임 진행자가 설명했습니다. 김동혁은 이 사기단의 핵심 브로커예요. 고등학교 동창이나 지인들을 주로 타겟으로 3조 믿을 만한 관계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만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양 대행 팀장들도 다 가짜였어요. 실제 건설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화려한 브로셔와 가짜 계약서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진행자의 말에 만수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수는 동혁의 집 앞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사 간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야밤도주했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리였죠.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만수는 무릎에 힘이 빠져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계획적으로 나를 이용한 걸까. 분노와 허탈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서 찬찬히 살펴봤어요. 이제야 보이는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건설자 도장이 희미하고 주소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너무 성급했어. 영자가 잠든 사이 만수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특히 임신한 딸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내가 가족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억이라는 거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이제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만수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TV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대형 분양 사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규모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만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이 계약했던 그 건설사 이름이 크게 나왔어요. 해당 업체는 실제 건설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가짜 분양권을 판매해 왔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대부분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비쳤어요. 전 재산을 잃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만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었어요. 그때 영자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웬 뉴스를 그렇게 집중해서 봐요? 영자가 TV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거 우리 동네 근처 아니에요? 분양 사기라니. 그러다가 문득 뭔가 떠오른 듯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설마. 영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혹시 여기에 투자한 거 아니죠? 영자의 예리한 질문에 만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대답해봐요. 우리 퇴직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만수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2억 전부 날렸어. 영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벽에 기댔습니다. 뭐라고요? 전부? 2억 전부를 날렸다고요?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동혁이가 확실하다고 했어. 3개월만 기다리면 큰 돈 벌 수 있다고. 수진이 전세 문제도 해결하고 손자 태어나면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영자는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35년 동안 아껴가며 모은 돈을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수진이 아기 태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영자의 절규에 만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바로 그때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영자는 말을 할 수 없었고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큰 실수를 했어. 만수의 목소리를 들은 수진은 불안해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혹시 아프신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빠가 투자한 돈이 모두 사라졌어. 뭐라고요? 투자금이 사라졌다고요? 얼마나 많이요? 전화 너머로 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억 퇴직금 전부야.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임신 중인 몸으로 충격이 컸던 거죠. 아빠, 그럼 우리 전세자금은 어떡해요? 다음 달까지 2억을 더 내야 하는데 아기 낳을 병원비도 준비 못했는데. 아빠, 정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너무 성급했어.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수진도 전화 너머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떻게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집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35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을 당신이 어떻게. 영자는 말을 마저 하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도 몰랐어. 동혁이를 35년 동안 믿어왔는데 설마 날 속일 줄은. 만수의 변명에 영자는 격하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당신 혼자 것인 줄 알았어요? 영자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당분간 친정에 있을게요. 지금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영자의 차가운 말에 만수는 붙잡을 수도 없었어요. 수진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만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임신 중인 딸에게 충격을 준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만수를 짓눌렀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만수는 피해자 카페에 들어가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갔고 임신한 딸은 연락도 안 받아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이 연락을 끊었어요. 우리가 바보였어요. 만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들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 모든 걸 망쳤구나. 만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를 계속 되뇌었습니다. 빈집의 정적 속에서 만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니라 가족의 신뢰까지 모두 잃어버린 거였어요. TV에서는 여전히 분양 사기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눈물이 만수 자신의 현실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나고 혼자 남은 집에서 만수는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가고 있었지만 식욕도 없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신문과 각종 고지서들이 쌓여갔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퇴직금이 사라진 지금 이런 작은 돈들마저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피해자 카페에서 알게 된 분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수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님, 오늘 오프라인 모임 오실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70대 박할머니의 메시지였어요. 할머니는 딸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5천만 원을 모두 잃었다고 했습니다. 모임 장소인 동네 커피숍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60대 중반의 이씨 부부, 혼자 온 김할머니, 그리고 퇴직교사 정 선생님까지 모두 비슷한 상황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만수 씨, 어떻게 지내세요? 가족분들은 좀 어떠세요? 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아내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딸도 연락을 안 받아요. 임신 중인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서 이씨 부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이제 부모 없다고 생각하겠다면서 연락을 끊었어요. 김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다 너무 순진했죠. 나이 들어서도 세상 물정을 몰랐어. 손자 용돈이라도 벌어보려고 했던 건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정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맞긴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사기꾼들이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이용한 거거든요. 특히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악용했죠.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혁이라는 사람, 저랑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었거든요. 35년 우정이라고 믿었는데 만수가 말하자 이 씨가 반응했습니다. 저희를 속인 브로커도 남편 직장 선배였어요. 20년 넘게 알던 사이라서 의심도 안 했죠. 김할머니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나빠요. 믿을 만한 관계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게 가장 비열한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 당했다면 그나마 덜 억울할 텐데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수 씨, 혹시 법적 대응은 생각해 보셨어요? 피해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봤자 돈이 돌아올까요? 그 사람들은 벌써 다 도망갔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죠.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야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 씨 부부가 거들었어요. 저희는 이미 신고했어요. 비록 돈은 못 찾더라도 그 사기꾼들만큼은 잡혀야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수는 처음으로 희미하게나마 버텨야 할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혼자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은 덜해진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만수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연락도 안 되고 걱정된다. 몸은 괜찮니?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해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해봤지만 아직 수진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혼자서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분양사기 피해 신고를 하려고 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요즘 이런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되시나요? 2억입니다. 퇴직금 전부예요. 만수의 말에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안 됐네요. 다만 브로커들이 대부분 잠적한 상태라서 검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피해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만수는 동혁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텅 비어 있는 집을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5년 우정이 이런 거였나. 내가 얼마나 순진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지내요?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너무 걱정돼요.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영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만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와서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영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수진이는 챙겨야 해요. 애기라도 무사히 태어나야 하니까.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뭐든 할게. 수진이만큼은 지켜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만수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해. 처음으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버티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해. 만수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품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한 지 일주일 후 만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혼자 자책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동혁을 직접 찾아내서 따져묻고 싶었습니다. 35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친구가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속일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피해자 카페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만수는 동혁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혁이 처가 쪽으로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 선생님이 전해준 정보였어요. 인천 쪽에 처가가 있다고 하던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토요일 오전 만수는 인천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맡겼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는 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혁에게서 해명이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만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여기에 동혁이 있을까? 그리고 만난다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혁아, 나 만수다. 문 열어.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인 동혁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몇 달 전에 번듯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여기를 찾았냐고? 나 때문에 찾아다녔어. 만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동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급하게 만수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형님, 일단 들어와요.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집안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소파와 작은 테이블 뿐이었어요. 술병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동혁의 얼굴은 술에 절어 있었습니다. 동혁아, 너 이게 뭐야? 이게 사람 사는 모습이야? 형님, 동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나도 당한 거야. 나도 브로커한테 속은 거라고. 동혁의 말에 만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나한테 확실하다고 했잖아. 내 얼굴 걸고 책임진다고 했잖아. 형님, 정말이야. 나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처음엔 정말 괜찮은 투자인 줄 알았어. 내가 먼저 돈을 넣었거든. 내 돈도 다 날아갔어. 동혁은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만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도망쳤어? 왜 연락을 끊었어? 정말 억울하면 나한테 설명이라도 했어야지. 만수가 소리치자 동혁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얼굴로 형님을 봐. 내가 형님 인생을 망쳤는데. 만수는 동혁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내 인생을 망쳤다고? 그럼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내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 임신한 딸이 연락도 안 받아. 만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형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혁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아내한테 버림받았어. 처가에서도 나가라고 해서 여기 혼자 살고 있어. 매일 술만 마시면서 형님 생각하고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35년 우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이 늙어가자던 친구자. 내 입으로 내 가족을 팔았어. 만수의 절규에 동혁은 더욱 울부짖었어요. 형님, 나도 후회하고 있어. 매일 죽고 싶었어.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고 형님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동혁의 고백에 만수는 주먹을 놓았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돈은 어떻게 찾을 거야? 만수의 질문에 동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위에 있는 조직들은 다 잠적했어. 나 같은 말단은 그냥 버려진 거야. 경찰서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만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이대로 끝인 거야?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날리고. 동혁도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형님, 나도 답이 없어. 내 집도 팔았어. 이제 남은 건 이것뿐이야. 두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함께 미래를 꿈꾸던 친구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처지가 된 피해자들이었어요. 형님, 정말 미안해. 내가 형님 인생을 망쳤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도 나만큼 고생하고 있구나. 복수라도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 꼴을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 동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 아내는 친정으로 갔고 딸은 연락도 안 받아 손잡을 일도 없을 것 같아. 만수의 말에 동혁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내가 어떻게든 보상할게. 지금은 방법이 없지만. 동혁의 말을 만수가 끊었어요.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우리 둘 다 망한 거잖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제 가볼게. 다신 만나지 말자. 동혁은 만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형님 정말 미안해. 문을 나서는 만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동혁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혁에 대한 분노는 사라졌지만 대신 깊은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35년 우정도, 2억 원도, 가족의 신뢰도 모두 사라진 현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동혁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돌아온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만수와 영자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훨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전세 보증금도 절반으로 줄이고 생활비도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영자는 친정에서 돌아왔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찾기 어려웠어요. 이제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구나. 만수는 좁은 원룸을 둘러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중고로 샀고 가구도 최소한만 들여놨어요. 35년 동안 쌓아온 삶의 흔적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줄어든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마트 전단지를 더욱 꼼꼼히 살피며 1원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어요. 이제는 정말 한 푼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로 반찬을 싸주면서도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어느 날 오후 수진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있는 모습에 만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진아,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그동안 너무 매정했죠? 아니야, 수진아, 아빠가 잘못한 거야. 내가 화낼만 했어. 만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몇 달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아빠, 저희가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애기 이름은 다온이로 지으려고 해요. 좋은 일만 다 온다는 뜻이에요. 수진의 말에 만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착할 수가. 아빠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영자도 함께 울면서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엄마 아빠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이겨내자. 전세 문제는 어떻게 됐니? 만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수진이 답했어요. 시댁에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고요. 아빠, 우리 모두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아요. 며칠 후 만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아저씨, 나이가 좀 많으신데 힘든 일 할 수 있어요? 현장 감독이 의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어요. 만수의 간절한 모습에 감독은 하루 일당 8만 원짜리 공사장 일을 맡겨주었어요. 벽돌 나르기, 자재 정리하기 젊은 시절에도 해본 적 없는 육체 노동이었지만 만수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며 만수는 공사장 주변을 둘러봤어요. 미완공된 건물들, 중단된 공사 현장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내가 속았던 그 현장도 이런 모습이겠구나. 쓴웃음이 나왔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더 컸어요. 아저씨, 첫날치고는 잘하시네요. 내일도 나오실 거죠? 감독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67세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만수를 움직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는 피해자 카페에서 만났던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정 선생님은 택시를 몰기 시작했다고 했고 김할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다고 했어요.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영자가 반찬을 싸주며 말했어요. 여보, 이 나이에 그런 힘든 일 하는 게 마음 아파요. 하지만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니까 나도 힘이 나요. 영자의 손은 예전보다 더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고마워, 여보. 내가 이런 큰 실수를 했는데도 곁에 있어줘서. 만수의 말에 영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정도로 헤어질 수는 없죠. 다만 다신 이런 일 없기를 바라요. 수진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만수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할아버지, 다온이가 태어났어요. 수진의 밝은 목소리에 만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우리 다온이가? 병원에서 손자를 처음 안아본 순간 만수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다온아, 할아버지가 많이 부족하지만 너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줄게. 할아버지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일은 없을 거야. 몇 달 후 만수는 공사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인정받아 정규직 제안을 받았어요. 아저씨, 나이는 많지만 정말 성실하세요. 계속 일하실 의향 있으세요? 감독의 제안에 만수는 기뻐했습니다. 작은 희망이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좁은 원룸에서 영자와 함께 TV를 보던 만수는 문득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다시는 내 손으로 내 집은 못 사더라도 내 사람들만은 지켜야겠어. 영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서로가 있잖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은 만수였어요. 황량한 현장에서 미완공 건물들을 바라보며 만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욕심내지 말자. 가족만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67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터전 위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